모두 한 번쯤은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보내는 놈들이야 한 번씩 보내는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 명한테 받으니 가히 사회가 연일 대출 받으라는 협박을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도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상담 창구에서 뭐 만들어라, 뭐 가입해라 등 끊임없는 권유를 받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대출도 대출이지만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메시지로 자신들만 믿으면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소위 리딩방 등의 악랄한 메시지, 링크를 올려놓은 완전 범죄적 메시지 등이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빚, 바꿔 말하면 신용이라는 것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유사이래로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반드시 존재하고 돈이 남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영상에서 다뤘듯이 화폐가 발생하는 데에는 현물 거래 시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마주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거래 단위로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쉬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한 적 있습니다. 이것처럼 돈을 빌리기를 원하고 남는 돈을 유용한 곳에 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은행입니다. 초창기에는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임의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 고리대금업으로 출발했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개개인의 자산이 증가하자 은행업이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초창기의 은행들은 무역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대출을 하는 형태였고 고액자산가나 왕족, 성직자, 귀족 등의 소수의 투자조합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혁명을 지나며 개인의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여유마저도 놓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은행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략 훑어봤지만 이 밖에도 매우 재밌고 신기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신용과 은행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방대하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따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여하튼 이렇게 자본이 쌓여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동안 은행과 금융산업은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해왔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20세기까지 그 중요 영업 대상에서 가게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은행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려면 기업을 빨리빨리 키워줘야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성장할 때 투자할 자금을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제대로 된 산업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을 기업보다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지도 못하고 성장성도 없고 들어간 돈 대비 나오는 돈도 적고 가게 해주기에는 못마땅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살짝 달라집니다. 물론 첨단 기업이야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많습니다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이 부족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주저앉은 경우가 그 이전에 비해서 매우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죠. 또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기업과 은행의 분리가 엄격했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타 은행에서 빌려야 했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수요를 은행을 통해서 빌려야 했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세계와 맞물려 이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나온 20세기에는 성장이 주춤해지고 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 돈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투자해주겠다는 자산가들이 널렸고 벌어놓은 돈도 많고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이상 남한테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더욱이 21세기 들어서는 초창기 막대한 창업 비용을 투자한 이후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흑자 이후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 식으로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에 대자본 동원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 모델만 있으면 초기에 기업 시스템을 다 갖춰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IT 기업의 대표 기업으로서 기업 자체의 성장 못지않게 세계 1위 시가총액으로도 유명한데요. 애플의 경우는 아예 신용으로 채권까지 발행해 쓰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도 돈이 넘치는 애플에게 고금리를 받을 수 없겠지만 그 비용도 싫다 이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 만기 없는 채권을 미리 발행해 놓고 고금리 시대에 혹시 모를 신용경색에 대비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은행들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갈 대상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금을 놀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이 남의 돈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민간의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게를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가게는 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업만큼 큰 부실 우려는 없지만 노동 생산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자본 대비 몇백 %의 대출도 해주는 은행이지만 가게에는 철저히 원리금 상환 비율과 자본을 따져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인구도 늘고 그 인구 개개인의 소득도 수십 년 전보다 월등히 커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가게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지요? 우량대 기업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버는 우량대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이 필요한 기업은 우량대 기업이 아닌 이상한 상황. 그리고 우량대 기업은 돈이 많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라면 금액이 클수록 저금리 신용대출로, 불량 중소기업이라면 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금리 담보대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나요? 정작 돈이 없는 기업과 사람들에게는 담보와 고금리를 요구하고 돈이 많은 기업과 사람들에게는 신용과 저금리를 요구하는 실질과 이론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돈이 간절한 사람이 고금리 담보대출을 받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당연한 거였으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기 위해 설립된 은행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부정되게 되는 거니까요. 가령 1억 대출을 받아서 1년에 1억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과 1조를 대출받아서 1년에 1조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어디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것 때문에 금융산업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 설립돼 빈민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어 빈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98%나 되는 자금 회수율을 보여주면서 설립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던 방글라데시의 빈민들에게는 가진 것이 몸뚱이뿐이었고 이 몸뚱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사는데 당장 먹을 걸 살 돈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단기 대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몸이 있으니 일을 해서 갚는 것, 의외로 단순한 원리죠.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대출 협박에 넘어갔는지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통계를 알아볼까요? 우선 가계 신용 통계는 가계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빚이 얼마나 있냐를 가구 단위로 묶어 놓은 겁니다.
고대 이래로 국가의 정책 대상 최하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호구별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사 등 기타 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판매신용은 어떤 물건을 할부나 외상으로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 통계는 2002년 말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세기까지는 가계가 대출의 주 목표도 아니고 그렇기에 개인의 문제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건에서 적발된 문제와 경제학에서 가계신용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이 파악되면서 본격적인 통계 작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인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카드 대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그 전까지는 한국인들이 뭔가를 신용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무엇보다 일반 상인들이 자기 소득이 쫙 잡히는 카드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나라가 작살나자 빨리 경기를 회복하고 그 김에 탈세도 잡아야겠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권장합니다. 그에 힘입어 카드사들이 온 나라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학생들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의 카드 보급이 시작되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과유불급. 그렇게 온 국민에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나눠준 카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카드를 긁기만 하면 그냥 물건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별로 카드를 써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나중에 대한 별 생각 없이 그동안 침체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를 열어버리는 순간 무분별한 소비 행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 써보는 거고 나라에서도 소비하는 사람 멋쟁이라고 하니까 이쯤 사도 갚을 수 있겠지 라는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 채무가 계속 쌓이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 깨닫는 상황이 계속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카드사에서는 부랴부랴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만들어 더 이상 피해자가 느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미성년자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도 못 받는 시대고 안전장치도 많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정부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신불자가 되다니요. 심지어 요즘에도 재테크 서적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신용카드는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눈에 자기의 소비 행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항상 생각보다 과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경기를 살려보려다가 일어난 이 카드 대란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된 건 안 비밀. 마지막으로 앞에서 경제학계에서도 이 가계신용을 연구한다는 언급을 했었죠. 가계신용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가계소득 증가와 연결해 신용 증가가 소비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 이걸 원리금 상환 비율과 연계시켜 가계의 신용 상환 어려움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를 예측하거나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가계대출이 왜 최근 늘어나는지, 은행의 목표가 왜 바뀐 것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살면서 대출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테 빚지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빚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문제는 그런 상황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있으니까 애먼 곳에서 빛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모두 건전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